우리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입니다. 그가 원장을 공동 발명했죠. 그래서 리플의 초기 직원 중 한 명이었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일 거예요. 리플이 12년 된 회사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전체 기간 동안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야의 원조죠. 이 이야기에는 여러 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5년, 우리는 이 소설의 어느 부분에 있을까요?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된 것은 우리가 이 분야에 있는 이유인데, 리플은 블록체인이 미래 금융의 기반이 될 거라는 근본적인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새로운 사용 사례를 만들 거예요. 현재 리플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비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로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세트예요. 엔터프라이즈급이라 앞으로 더 확장될 수 있죠. 이 인프라로 가치를 토큰화, 저장, 이동, 교환할 수 있어요. 주요 사용 사례는 결제 관련이에요. 이에 대해 더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디지털 자산 수탁도 포함되어 그리고 리플 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윤활유 역할을 해요. 두 번째로 XRP 원장 오픈소스 코드 개발에 기여하고 있어요. 이건 퍼블릭 블록체인이에요. 비트코인 다음 첫 올체인이라고 봐요. 라이트코인은 XRP 원장 직후에 나온 것 같아요. 어느 게 먼저인진 모르지만 첫세 합의 메커니즘 올체인이죠. 그래서 우린 계속 이 블록체인에 코드를 기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기반으로 개발하는 다른 개발자들도 지원해요. 보조금 프로그램이나 개발자 툴킷 같은 걸로 말이죠. 주로 허가받은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를 돕고 있어요. 그게 우리 주요 고객이에요. 2024년과 2025년 현재를 보면 결제 회사 중에서도 암호화폐, 네이티브 기업, 중앙화 거래소나 암호화폐, 중심 핀테크, PSP 등을 더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들에겐 효율적인 국경 간 송금이 필요해요. 고객이 특정 국가로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면 우리가 태국 바트 등으로 환전해 현지 계좌로 송금해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결제 사업을 해왔어요. 사이먼, 당신도 기억하겠지만 초창기부터 함께했죠. 당시엔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제공했어요. 디지털 자산으로 700억 달러, 약 40건의 거래를 처리했어요. 내년엔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가 크게 성장할 거예요. 작년부터 이 기회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스트라이프의 브리지 인수가 대표적이고 많은 업체들이 이 용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사이먼,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바로 블록체인의 활용 사례죠.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즉시 사용 가능하고 빠르고 마찰 없이 아주 저렴하게요. XRP 레저 같은 걸 쓰면 거래 수수료가 거의 공짜나 다름없어요. 이건 누구나 알죠. 어려웠던 건, 오래 걸렸던 건 블록체인을 기존 국내 결제 시스템과 연결하는 거였어요. 일부는 기술적인 문제였지만 더 큰 부분은 규제 문제였죠. 이게 정말 우리가 수년간 한 걸음 한 걸음 해온 힘든 작업이었어요. 오랫동안 우린 순수 소프트웨어 제공자가 되고 싶어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전환점이 왔죠. 고객에게 진정한 서비스를 하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금 흐름에 직접 참여해야 했죠. 이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인정받지 못한 또 다른 핵심 자산이라고 봐요. 몇 달 후면 5월에 2년이 됩니다. 2023년이었죠. 스위스에 본사를 둔 정말 훌륭한 회사예요. 대형 은행들과 함께 지배력을 얻었죠. BBVA부터 HSBC까지 대형 은행들이 주 고객이에요. 싱가포르의 DBS도 중요한 파트너예요. 솔루션은 은행 등급으로 만들어졌어요. 보안부터 배포 모델까지 모든 면에서 유연해요. 대형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정책을 맞춤화할 수 있죠.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토큰화, 저장, 이동, 교환 인프라가 우리 비전이에요. 결제와 보관 기능이 원활하게 통합되도록 했어요. 작년엔 기술 통합이 시작됐고 시장도 변하고 있어요. 결제와 관련해서는 핀테크 기업들을, 수탁에서는 대형 은행들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시너지와 기회를 보고 있죠. 시너지란 말이 좀 어색하긴 해요.
예를 들어 중앙화 거래소 같은 암호화폐 기업들은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가 필요해요. 또 스테이블 코인 전환이나 온오프 램프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죠. 네, 거기에 기회가 있고 점점 모든 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은행 고객들과 얘기할 때 흥미로운 점은 실물 자산 토큰화에 대해 우리가 파트너나 조언자 역할을 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뜨거운 주제죠. 하지만 이런 모든 사용 사례에서 결제는 정말 기본이에요. 토큰 거래나 구매를 하려면 유동성 창출과 계좌 간 자산 이동을 위한 정산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제에서 만든 것들이 NFI가 추진할 다양한 사용 사례의 기반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오랫동안 결제를 돕다 보니 스테이블 코인이 고객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동안 우리가 고객 결제를 도왔던 방식은 주로 XRP를 다리 역할로 써서 국경 간 송금을 빠르고 저렴하게 하는 거였죠. 하지만 독립 암호화폐 같은 디지털 자산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고객이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원하게 됐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우리 고객 대부분이 미국 밖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아태 지역, 남미, 유럽, 중동 등인데 특히 앞에 두 지역은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요.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 거래에도 많이 쓰이죠. 하지만 단순히 미국 달러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용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XRP와 함께 USD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에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큰 기회라는 걸 깨달았죠.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려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우리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장 중이고 RWA 토큰화가 다가오면서 더 커질 거예요. 이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우리와 일하는 일부 은행에서 그런 수요를 확실히 봤어요. 소시에테 제네랄은 확실히 이 방향으로 앞서 나가고 있죠. 여러 체인에서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고 그중 하나가 주요 체인이 됐어요. 혁신적인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요. 올해는 정말 큰 변화가 올 것 같지 않나요? 최근 몇 주 사이에 사업 120일이 철회되거나 취소됐어요. 그 직후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올인하겠다고 선언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우리의 초기 메시징 결제 솔루션 파트너였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유형의 은행들과 협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명확성 부족과 최근엔 이런 자산과 기술 사용에 대한 적대감까지 있었죠.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건 최선의 대처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올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11월 이후 미국 대선 결과 이후에도 은행들과의 대화만 봐도 스테이블 코인이나 결제 사업의 준비은행, 거래은행 파트너로서 대화의 톤과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룻밤 사이에요. 정말 빨랐죠. 미래엔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공존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리플의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라슨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현재 우리 회사의 회장입니다. 회사에 들어왔을 때도 그가 다양한 자산의 캄브리아기 폭발과 가치의 토큰화에 대해 말했던 걸 기억해요. CBDC, 정부, 중앙은행은 절대 화폐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맞다고 봐요. CBDC가 특정 국가의 디지털 시스템으로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브라질의 PX나 인도의 UPI 성공이 그 나라와 국민에게 혁명적이었죠. 정확히 CBDC와 같진 않지만 그걸 보면서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중앙은행과 CBDC 프로젝트를 했는데 중앙은행의 미래를 내다보는 예리한 두뇌들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어느 나라가 먼저 도입할지 정확한 로드맵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미래에도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할 거예요. 광범위한 사용자, 발행자, 신뢰, 높은 유동성의 스테이블 코인은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서 대체하기 어려울 거예요. 티핑 포인트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T빌스에서 그 징후가 보이고 있죠. 작년을 돌아보면 블랙록의 비들 펀드가 성공했고 프랭클린 템플턴과 다른 대형 운용사들도 뒤따랐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MMF나 T빌스 같은 자산을 토큰화하는 게 흥미로운 건 기관 시장에서 이를 담보로 사용할 때 얻는 효율성 때문인데 이제 24시일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이자 수익 상품이 생겼거든요. 기관 시장이나 결제 분야에서 기업 재무 담당자들을 생각해 보면 24/7 필요성, 죄송해요. 제 생각을 정리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에 있으면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세계 일부 지역에선 결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도 큰 돈을 옮기는 데 있어 잘 모르는 어려움이 있어요. 주로 은행 업무 시간 외에 일어나죠. 그래서 24시간 7일 서비스가 세계 시장과 기업들에게 크게 어필한다고 봐요. WA에 대해 말하자면요. 우리가 직접 듣는 시장은 주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예요. 아마도 은행 마감 시간뿐 아니라 달러 접근성과 가격 문제도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서 더 많은 의견을 듣는 것 같아요. 더 쉬웠다면 전 세계 더 많은 기업들이 이 기술을 도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관리하기도 바쁜데 이런 걸 알아내느라 고생하고 싶지 않아라는 문제죠.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내느라 애쓰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 같은 회사와 우리 업계의 다른 많은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이걸 쉽게 만들고 소프트웨어 래퍼, 라이선싱, 제품 내 엄격한 규정 준수 통제를 넣어서 그들이 걱정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네, 올해 더 많은 암호화폐 ETF가 승인될 거라고 봅니다. XRP도 다음은 아니더라도 곧 승인될 것 같아요. 지금 9개 회사가 XRP ETF를 신청했는데 그중 절반이 이번 달에 했어요. 특히 SEC 경영진이 바뀌면서 이게 현실화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은행의 상황은 복잡하고 다양해서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네요. 우리는 블록체인이 현대적인 금융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이건 그냥 스위치 켜듯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룻밤 사이에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할 순 없죠.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5년 디지털 자산 전략은 비즈니스에 실질적 이익을 주는 곳부터 시작할 겁니다. 미국 커뮤니티 은행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 은행들의 고충은 환거래 은행 접근과 국경 간 결제 서비스 제공이에요. 접근이 가능해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이런 점이 그 은행들의 진입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런 유형의 은행을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겠죠. 대형 G5 은행들은 디지털 자산 수요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양육권부터 시작하는 건 명백한 진입점이죠. 그 이상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 전략, RWA 전략을 언급하셨잖아요. 이게 큰 은행이 참여할 다음 명백한 영역이라고 봐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초크 포인트 작전처럼 돈은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로 움직이죠. 그래서 제가 은행이라면 당연히 암호화폐 기업들을 어떻게 온보딩하고 서비스할지 이 네트워크 속에서 잘 자리 잡을 방법을 고민할 거예요. 미국의 시그니처 은행의 시그넷 서비스, 실버게이트, 유럽의 뱅킹 서클 같은 흥미로운 사례가 있죠. 이런 접근이 전략적으로 매우 현명할 거라고 봐요. 싱가포르의 DBS 같은 APX 은행들이 떠오르네요. 그들은 확실히 암호화폐 기업들과의 협력에 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들은 TDX 거래소를 운영해요. 아마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제공하는 첫 대형 은행 중 하나일 거예요.
주로 실행에 중점을 둡니다. 쇼 초반에 언급한 엔드-투-엔드 인프라 통합이 우리의 지속적인 방향이 될 거예요. 우린 이미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대로 계속 전진할 겁니다. 언급한 모든 부문에서 사업 성장을 이뤄낼 거예요. 리플 달러요.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해왔죠. 2월에 막 출시됐어요. 리플, USD의 채택과 유통 확대가 우리의 주요 관심사예요. 브래드, 우리 CEO가 말했듯이 리플은 업계에서 독특한 회사고 지금 많은 구매력을 갖고 있죠. 전략적 파트너십이나 인수합병 쪽에서 우리 미션을 진전시킬 흥미로운 움직임을 기대해 주세요. XRP 아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정말 독특한 커뮤니티예요. 글로벌하고 끈끈하며 열정적이죠. 그들은 매우 적극적이에요. X가 X머니를 개발하고 있고 소셜 미디어를 넘어선 포부가 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생각해 보죠. 글로벌 사용자 기반이 거대할 때 그 사용자들의 거래 필요성을 고려하는 게 당연해요. 서로 간에 기업과도 거래가 필요하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데 그가 암호화폐에 익숙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는 암호화폐 전문가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에이전트 간 결제예요. 그 분야에서 일하는 흥미로운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꽤 큰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확실히 더 알아보고 싶어요. 밈코인은 정말 재밌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걸로 많이 즐기더라고요. 솔직한 의견을 말하자면 처음엔 2017년 ICO를 봤던 것처럼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건 아니지, 이건 말이 안 돼라고 느꼈어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죠. 이건 러그풀이에요. 진짜 사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전 그것들을 넘어봤어요. ICO 붐이 이더리움을 만들었다고 봐요. 그게 이더리움의 사용자, 채택, 개발자, 빌더들의 멈출 수 없는 선순환을 만들었죠. 그게 오늘날의 위치까지 오게 한 거예요. 밈코인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른 블록체인의 대량의 사용자와 개발자, 유동성과 자금을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효과요. 방송 초반에 주의사항도 말씀하셨죠. 구매자 주의하라고요. 신중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건강하고 재밌게 서로 교류하는 활발한 커뮤니티도 있어요. 사이먼, 우린 많은 걸 다뤘네요. 뭘 더 얘기해 볼까요? 그게 내 머릿속에 있겠죠. 한 가지는 회사의 큰 부분이 올해 집중하는 건 XRP 원장의 미래예요. 이건 원조 블록체인 중 하나죠.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세하바의 메커니즘 외에 큰 혁신은 프로토콜의 첫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든 거예요. 그들의 비전은 결제였어요. 간단히 말해 게이트웨이 운영자가 원장의 IOU를 발행하면 시장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건 P2P 시스템으로 전 세계 빠르고 무료 결제예요. 물론 발행자들은 허가가 필요하고 IOU는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이나 토큰화 자산이에요. 우리는 원래 생각으로 돌아가 이 블록체인의 기관 사용에 집중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비기관 사용자도 있지만 우리 작업과 제안하는 새 기능은 대부분 기관 금융 중심이 될 거예요.